점검받고 확인받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들이 그냥 뭔가 일방적인 어떤 가르침 뭐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서로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궁금했어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교사를 왜 하실까? 그래서 왜 하필이면 중고등부일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모든 분들이 5분밖에 안 되시니까 모든 분들이 나누시는 걸로 갔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성함이랑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또 질문들 보이시죠?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 또 왜 섬기고 계시고 힘든 점은 뭐였고 또 의미 있었던 경험은 뭔지 한번 좀 얘기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계영이고요. 조계영 선생님이요. 저는 이제 교사로 섬긴 적은 없고 이번에 처음 이제 교사 모집할 때 네. 남편이랑 같이 남편분이세요? 네. 사실 사역을 오랫동안 주로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선교사를 하다가 이제 기회가 전부 내려놓고 네. 1년 정도 하면서 어떤 사역을 주시고 됐을 때 같은 마음을 딱 보여주셨고 남편분하고 네, 세상에 이제 선교되니까 네. 세 번째로 세 번째라는 건 3년? 세 번째 출석했어요. 네, 2번 출석했나요? 예배를? 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사역 가운데 하나님 보셨을까 네. 생각을 해볼 때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은 다 컸고 이미 중고등학교지 물론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때는 아이들한테 해주지 못한 것들이 좀 있었구나.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직접 그 나이 때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선생님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시네요. 네. 이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봐주고 더군다나 좀 경쟁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은 상황에서 부모나 선생님들한테 있는 그대로 존중받지 못해서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구나. 하지만 내가 그런데 어디 가서 이런 거를 이야기하거나 해결할 수 없을 때 교회에 와서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해 주었으니 이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뭐 계속 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고 이런 어떤 창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좀 더 이해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설교는 저도 사실 정말 잘 해주실 테니까 제가 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아이를 더 많이 이해하고 싶다. 이런 이제 동기로 그런 마음을 좀 나누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이 자리에 보내시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셨구나. 아버지 너무 정답 같은 정답을 말씀하셔가지고 나머지 네 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남편분께서는 어떤 마음이신지 뭐 여기에 준하는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본인의 생각을. 네, 저는 김준범 김준범 선생님 같이 허웨이를 하게 됐는데 네.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저희가 같이 그런 걸 많이 나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파워웨이브를 섬기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몰랐던 아이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아이들이 생각이 깊고 굉장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른들도 걱정하는 그래서 어른들 걱정 때문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저는 파이어웨이브를 하면서 그러니까 깊은 생각하는 아이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들 생각이 그냥 어린이가 아니라
어떨 때 보면 어른보다 더 굉장히 좋은 생각들 많이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하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다른 생각들이고 저희가 얼마나 칭찬받아야 되는 존재인지 그런 걸 좀 알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아직 처음이라 아직 이제 저희가 아이들 그 나이 또래 아이들 경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아,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젊어서. 저희 큰애가 이제 저희 이제 막내가 지금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진짜요? 오. 결혼할 때 다 되고 그래서 생각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오래됐는데 저희도 이제 그때 아이들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아이들이요. 배우고 그래서 마음 배우면서 하는 성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 같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아이들을 이렇게 챙겨주시려는 그 마음이 많이 느껴져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네, 제 교육은 아니지만. 네. 오진선이고요. 파워웨이브에 아이들 보내고 있는 중이 아이가 있고 그리고 내년에 아마 들어올 작은 녀석이 있고 일단 부모고요. 네. 여기 오기 전에 3년 전에는 다른 쪽에서 교사 활동을 했었고 힘들어서 도망으로 갔어요. 이사하면서. 네. 도망 오셨는데 다시 오신 거예요, 진짜로? 네. 네. 사업 때문에 좀 바쁘고 연락도 없었고 네. 힘들어서 도망칠 만큼 네. 안 하고 싶었고 네. 근데 자꾸 부르셔요. 그래서 아, 아마 파워웨이브 구성을 다니다가고 네. 다른 구성으로 네. 그 교사 활동하면서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행복하셨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행복하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좀 많이 순한 편인데 근데 순하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거 보면 그 아이를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해하시는 그 모습이 저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였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힘든 건데요. 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운동을 해주시는 분들이라서 사업하는 것은 바쁠 때고 계속 진행은 될 거지만 또 허함이 뭔가가 계속 보이시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내 아이가 중2인 내 아이가 너무 다른 피조물 같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런 거예요. 너무 다른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빛이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은 여기 왔어요. 네.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네. 그 아이가 성향이 저를 많이 닮아서 나와 같이 좀 기다려주면 괜찮겠거니 했는데 네. 괜찮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나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남편이 목사인데 저도 사모예요. 그래서 저도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왔고 또 이런 교회 생활에서 거의 뭐 40몇 년은 거의 교회 안에서 살아왔죠. 저희 아이들도 지금 중고등학생이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중고등부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생각 없는데 이러고 대답하고 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교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특히 중고등부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제가 막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저는 중고등부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고 자란 자녀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뭐랄까 사랑이 갈급했던 아이인데 교회만 오면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니까 교회에 안 오셔서 저를 찾아갔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그 싱글이셨는데 그 당시로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헌신적으로 저희를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 여자 선생님을. 근데 이제 1학년 거의 끝날 때쯤 이분이 결혼해서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떠나시는데 제가 대성통곡을 했잖아요. 결혼식장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축하해드려야 되는 자리인데 저한테는 마치 부모님이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러면서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 저는 중고등부 이제 6년을 정말 좋은 교사 선생님들 만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이 보여준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 제가 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됐을 때 바로 이제 투입됐던 게 중고등부 교사였거든요.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겠죠. 그러니까 언니 동생 하는데 그들이 뭐 이렇게 너무너무 잘 커서 지금 자기 아이들도 자기 가족도 너무 잘 이끌어서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만나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기 이강현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실 때도 숫자가 적을 겁니다. 뭐 엄청난 뭐 이런 이제 그런 세미나 아닙니다 했는데도 제가 문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제가 그만큼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만나고 같이 얘기하고 교육하고 이런 게 저한테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통해서도 정말 힘든 시기의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좀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저희가 컸을 때와 또 이게 지금 그 시스템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하고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안에서 조금 고충은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마지막으로 선생님. 부담이 좀 되는데요. 아 그래요? 이거 사기예요? 분위기 끄시면 안 돼요? 네. 네. 나이는 21살이고요. 네. 양준봉이라고 아, 하는데 네. 제가 배석대학교를 다녀가지고 그래요? 무슨 과예요? 교육학과. 아, 네. 기독교 교육이요? 네. 아, 기독교 학부 안에 있는 건데? 네. 네, 맞아요. 왼쪽에서 오시고 네. 반갑습니다, 진짜. 저는 고3 이제 졸업하고 바로 교사로 동기게 됐어요. 저는 고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감정은 되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내가 교회라는 곳에서 또 부모님이 예수님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었구나라는 좀 기억들이 나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나의 혼자 힘 때문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아이들에게 얼굴은 기억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하는지 나아가게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 시작을 했었고 이제 2년 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저는 기도랑 기다림. 솔직히 말하면 막 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정말이고 그냥 저의 역할은 그냥 아직 이제 올라왔으니까 형, 아니면 오빠 같은 역할처럼 그냥 애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살짝 그런 역할인 것 같아서 그쪽에서 목소리 듣고 있고요. 물론
교사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애들은 제 경험상 금방 까먹거든요. 스스로. 하지만 제가 믿는 건 네.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을 때 자발적으로 헌신하려는 마음이 생겼을 때 오는 그 은혜가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교사들이나 어머님의 기도라든지 부모님들의 마음을 통해서 오는 그 기억들이 무시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라도 조금 만들어보고 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고요. 가장 힘든 거는 몸이 힘들어요. 제일 젊은데 몸이 힘들다는 말을 나오니 네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젊다 보니까 네. 점점 몸이 힘들어요. 해야 되겠다는 있으니까 아, 열정이 남달라서. 좀 많이 젊다가 네.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교사들 이렇게 열심히 오긴 하지만 제가 교사를 했을 때는 한 3명, 4명 그것도 많게 여겼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왔다 이렇게 여겼던 시절이어가지고 네,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몸은 힘들었어요. 할 일이 많죠. 네. 그래서 지금 되게 너무 좋아요. 점점 많아지고 다니는 게 네, 적은 게 아니라 너무 많아지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도 몸은 늘 힘들어요. 왜 내 밑으로 나누는 거야? 이런 거죠, 그치? 네. 제일 젊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변하는 것 같긴 해요. 물론 기다리고 기도해주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이 변화가 보이는 게 보이니까 내가 겉으로 헌신한 게 아니구나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걸 보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의미 부여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선생님들 그 보시면서 아이들이 어떤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떤 모습에 있는 것 같아요? 뭐 변화가 있다고 하면 뭐에서 A에서 B로 가야 변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보실 때. 솔직하게, 솔직하게. 뭐 느끼고 경험하신 거. 저분 아이 빼고. 네.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보시면. 아침에 오면 무기력할 때 끝나면 이제 다시 에너지가 솟는 아, 네, 네. 오케이, 네. 좋아요. 표정이 없고 별 표정이 없어요. 네. 지극히 정상적인 좀 어떻게 정상일까? 네, 뭐 교회다 보니까 그렇고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누구보다 활발한 에너지가 있는. 에너지가 많은 애들이라서 그 에너지를 조금 좋은 방향으로 풀어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물론 하고 있었지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약간 상담 쪽이잖아요. 제가 상담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가 있었던 학교가 이제 서울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대 안에는 대학생활 문화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대학생들, 대학생, 대학원생, 그 직원들 다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한 3년 넘게 이제 상담 전공을 했는데 거기에서 만난 친구들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수능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에서 뭐 탑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죠. 날고 빛나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와서 상담에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무기력하고 굉장히 표정이 없고 삶의 애들이 너무 지쳐있고 이런 애들
하시더라고요. 외부에서 보면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선망의 대상이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렇게 너무 부러움의 대상인데 이 안에 딱 들어가서 이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본 아이들은 너무너무 이런 열등감에 너무 삶의 의욕이 없고 삶의 의미를 모르겠고 막 그런 아이들의 태반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온 아이들, 서울대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거쳐왔던 대학들이나 상담을 이제 쭉 해왔던 아이들이 서울대 애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학교의 아이들도 만나면 그 아이들 안에서 특히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아이들 안에서 경험하는 심리적인 것들은 죄책감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이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리고 교회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눌러놓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왔지만 그래도 그거를 주안점으로 좀 두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같이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질문들 교사한테 교사 역할은 뭘까요? 학생들의 눈에 비춰주는 교회 학교 교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되게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좀 시간상 제가 이 질문들을 같이 토론하는 것은 좀 스킵을 할 건데요. 선생님들이 아까 우리 임지욱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역할이 어디까지일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까 학생 부모님과의 소통이 요즘은 이 교사의 역할에 많은 또 비중을 들어가긴 하지만 정말 내가 교회 학교 교사로서의 정체성은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학생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나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시는데 그것이 딱 자리 잡으셔야 외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도 그거는 부수적인 것들이거든요. 핵심을 놓치고 계시면 우왕좌왕하고 외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의 소통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교사로서,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는 내가 해야 되는 주된 기능이 무엇일까? 그걸 분명히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아마 오늘 좀 강의를 듣다 보면 아마 조금은 잡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이 궁금해가지고 우리 큰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교회 학교 선생님 어때? 했더니 아무 생각 없는데 이러면서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어떤 교사 선생님에 대한 느낌이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비중보다는 조금 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아이들이 보여지는 반응에 또 선생님들이 상처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정체성을 잡으셔야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 외부에서 뭐라고 하든 선생님들께서 흔들리지 않고 가실 수가 있는 게, 아이들이 나를 선생님으로 인정을 해줘야지만 내가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나에게 어떤 나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하지만 내가 교사인 건 아니라는 거죠. 학부모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 정체성이 그들로 인해서 흔들려 버리면 선생님들께서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왜 교사를 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부르신 소망 안에서 선생님들께서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의 자신의 어떤 위치, 영향력, 기능 이런 것들을 잘 정립을 하셔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다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잘 이끌어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심을 잃어버리시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짐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대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만 그들을 제대로 우리가 섬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 4주차 강의라 앞에서 3주 동안 뭘 배우셨을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겹칠 수도 있는데 겹치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이라는 단어는요, 어덜센트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이게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성장한다, 성숙에 이른다라는 뜻이에요. 청소년이. 그러면 아직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3을 봤을 때 이들의 갭은 굉장하겠죠. 이제 성숙에 이르러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중고등부 안에서 변화는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스펙트럼하게, 굉장히 역동적으로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무엇을 향해서 가냐면 성숙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생각도, 태도도,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어른으로서 자기 삶에 책임을 지는 어른으로서 성숙에 이르는 maturity에 이르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중고등부는 전환기예요. 그래서 정말 일괄적인 아이들이 어른으로서의 성숙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징검다리를 잘 건너야지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다 해줘야 되는 역할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또 신앙적인 안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역할 역시 이 징검다리 역할이라는 거죠. 이 징검다리의 역할을 잘 못해주면, 이 징검다리를 아이들이 잘 못 건너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유아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인 아이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징검다리, 이 청소년 아이들이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넘어가는 이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도와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이 청소년기 때 어떠한 특성과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다 알고 계시는 건데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는요, 굉장히 이제 어른의 티가 나기 시작하죠. 체형의 변화나 어떤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여자아이들은 대체로 11살, 그러니까 이제 이미 중고등부 오기 전에 이제 여자아이들도 많이 성숙을 하게 되죠. 남자아이들은 조금 여자아이들보다 늦어요. 그래서 13세 전후로 해서 급등기를 갖습니다. 저희 아이도 올 여름에 거의 10년에 거의 20cm 이상 키가 큰 것 같아요. 여기 자구로 넘은 키가 꺼져 있고 자구로 넘은 키가 꺼져 있어서 굉장히 급등기를 겪었는데, 그만큼 아이도 이제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예전에는 제 앞에서 뭐 옷을 갈아입고 하는 거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아이가 자꾸 방문을 닫아요. 이제는 엄마 보고 이제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그리고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선을 긋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이런 몸의 변화들을 충분히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으로 이제 이 나이가 되었는데, 13세 이제 그 나이가 되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15세가 되면 성장이 조금 속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건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니까, 이게 꼭 모든 아이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인지적인 특징으로는요, 아이들이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요. 추상적 사고라는 것은 이제는 어떤 가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죠. 옛날에 중고등부 오기 전에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사랑, 신앙, 믿음 이런 개념은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거를 구체적인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해주지 않은 한 아이들이 알아들기가 어렵죠.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충분히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치라든지 인생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아이들의 스토리텔링이나 아이들을 유아적인 방법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아이들은 지겨워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은 생각의 자극을 받기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인 사고 안에서 그들만의 생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극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뭐가 생기냐면 자기만의 논리적인 어떤 이런 생각들이 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충분히 성경에 대해서나 아니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이들이 맞고 틀림을 떠나서 한번 자기네들만의 이해하는 것들을 이야기해보고 구성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열린 장들을 열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일방적인 설교로 아이들한테 전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되고 어떻게 느껴지고 어떤 부분이 너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토론의 장들을 열어주셔서 아이들의 생각들이 조금 더 이렇게 가미가 되고 아이들의 생각들이 스스로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수정이 되고 선생님들은 그 안에서 물론 신학적인 면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만 이제 이 아이들이 충분히 누군가의 어떤 윤리적인 신학적인 잣대로 이렇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열려진 상황 안에서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되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으니까 그 생각이 어디서 틀렸는지 내가 한번 탐색해 볼게 라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 정말 궁금한 마음, 호기심을 가진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라도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질문인데 아이들은 그 뉘앙스를 알거든요. 나를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구나. 나한테 뭔가 틀렸다고 하는 말이구나. 이거와 오 신기한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런 탐색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하는 질문인지를 아이들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판적인 사고나 아이들 중심적인 어떤 사고들을 한번 열어서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토론의 장을 계속 많이 만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특징은 뭐냐면 알고 계시겠지만 불안감이 높아요. 이제 왜 불안감이 높은지는 또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아이들이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도 잘 몰라요. 왜 이러는지 자기도 설명을 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불안감이 높고 그다음에 예민해서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오늘 이제 나부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막 왔는데 전 여기가 낯선 곳이에요, 선생님들. 저는 초입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도 이제 금요 철야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집에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긴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소리에도 잠 깨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불안하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막연하잖아요, 아이들이. 물론 중고등부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고등부 안에는 이런 아이들이 내 삶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건지 자기네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이 증가를 하겠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제가 뇌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아이들이 한 가지 사건에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중고등부가 되면 알게 돼요. 뇌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친구들하고 놀 때 싫고 좋고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유아는 그렇잖아요. 엄마 이거 싫어! 이거 좋아! 이렇게 얘기를 아이들이 쉽게 한단 말이에요. 그 유치부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초등부 아이들은.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가지 감정을 복합적으로 경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양가적인 감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좋으면서도 싫고 편안하면서도 짜증이 나고 뭔가 좋은데 편안한데 뭔가 싫고 뭔가 밀어내는 저항감이 막 들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보실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어떤 게 진짜 네 마음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시점이 중고등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라고 제일 많이 할 거거든요. 왜 몰라? 네 머리로 네가 생각하는 건데 왜 몰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아이들한테서 모르겠어요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대가일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요, 진짜로.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이들이 성장기 할 때 뇌의 발달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뇌가 파충류 뇌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생존에 관련된 뇌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지만 나머지 뇌는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 그래서 뇌가 점점점 만 3세까지는 성숙이 되는데 발달을 해요. 뇌 크기가 성인의 크기하고 다르지 않을 정도로 만 3세가 되면 그렇게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뇌 크기는 다르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죠? 파란색이 성숙이에요, 성숙. 온전히 발달해요. 그러니까 17세, 이렇게 만으로 나이니까 거의 성인이 돼야지만 아이들이 온전한 사고의 틀을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발달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뉴런과 뉴런이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는 시냅스라는 것을 형성을 하게 되거든요. 이 시냅스가 뭉쳐서 이 뇌의 회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 있죠, 고속도로. 여기에서 뭐 우리가 강릉이라든지 뭐 양양이라든지 뭐 고속도로 논스톱을 쫙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뇌량이라는 것, 뇌의 어떤 시냅스라는 것들이 모여서 뇌의 회로를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이 고속도로처럼 쫙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정교함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갖고 태어나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이 시냅스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뇌에 어떤 고속도로가 뚫리느냐가 충성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야기를 해보면 왜 저렇게 그렇게 생각을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너무너무 부정적이에요.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경험했던 경험들이 너무 부정적인 게 많아서 부정적으로 처리를 해야지만 이 아이는 생존할 수 있고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생존적인 어떤 환경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정보를 처리할 때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쫙 뚫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 그런 아이들의 말을 그런 아이들의 태도를 대할 때 쟤는 왜 저럴까가 아니라 쟤는 저런 경험이 많았구나. 그래서 이 경험을 부정적으로 저렇게 무기력하게 저런 태도로 처리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존적인 환경이 많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이들한테 다른 경험, 다른 고속도로가 뚫리면 요거는 감소해야겠죠. 요거가 줄어들고 새로운 고속도로를 향해서 아이들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뇌인지 발달이, 뇌인지 쪽의 어떤 과학적인 발달이 많이 이제 이루어져서 뇌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데요. 뇌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 형성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데 죽을 때까지 변화돼요. 그래서 왜 선생님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다 괜찮게 잘 생활하시다가 늠름하게 성격이 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뇌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뭐 유초등교까지 어떤 경험을 했든지 상관없이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들어와서 뇌의 발달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은 우리가 몸집으로는 어류가 같고 몸집으로는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인생의 방향성에서도 논할 수 있고 자기만의 색깔이 분명해지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아이들이 정보를 처리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미숙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그러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변화 가능성이 무지막지하게 넓은 시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정서적인 경험을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뇌나 아이들의 경험적인 발달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도 혹시 이 영화를 보셨어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제작한 그 감독이요, 이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5가지 감정에 대해서 이제 다룬 영화거든요. 2015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는데요. 이 제작한 사람이 이 감정에 대해서, 사람의 내적인 이 마음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이 중학교 2학년 딸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도대체 제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쟤 저렇게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점점점 변화를 하지만 미성숙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아이들이 변화하는 이 뇌의 변화가 아직은 그 감정을 충분히 이렇게 잘 성숙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뇌가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 버럭이와 이 소심이와 이 슬픔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 앞에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전두엽이라는 게 이성의 뇌예요. 여기 앞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앞에 뇌가 아직 성숙이 안 됐어요. 다 익지가 않았어. 그런데 감정을 이야기하는 건 생존의 뇌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적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을 잘 처리를 해서 의미와,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것에도 의미를 둬야 우리가 좀 화가 나더라도 참고 나를 스스로 다독이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할 텐데, 이 아이들은 뭔가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고 내가 이 안에서 내 감정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성숙하다는 얘기죠. 근데 몸의 호르몬적인 변화는 너무 많아. 나도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럴 때마다 올라오는 이 생존적인 욕구로 인해서 형성된 이 감정들, 버럭이는 아시겠죠? 화, 분노, 짜증, 우울,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렇게밖에 못 봐? 이런 식으로 대하면 굉장히 아이들은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게 처리가 안 돼서 이런 건데,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감정적인 변화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 시기의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어떨까요? 정상인 거예요. 정상. 그러니까 아이들의 변화에 선생님들께서 같이 널뛰기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받으시겠죠. 같이 널뛰기를 하시면 선생님들도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이런 부분이 어쩌면 필요한 게, 자기들도 이런 뇌 성숙을 향해서 가고 있는 굉장히 힘든 자기를 버텨내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도 같이 버텨주시고 기다려주셔야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외모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는 것은요, 이 시사란 있잖아요. 눈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뇌 발달이 이때 급속도로 발달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보가. 그래서 아이들이 외모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 얼굴 표정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때가 중고등학교 때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나를 향해서 눈빛 하나 바뀌는 것에 아이들이 굉장히 해치를 잘해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감정이 생기겠죠? 복합적인 감정들이 그래서 그때그때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들을 뇌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내 발달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변화적인 부분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버텨주시고 견뎌주시는 선생님들의 듬직함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청소년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이덴티티라고 하잖아요. 그쵸? 정체성에 관련된 건데 이때부터 아이들이 수많은 정보 안에서 아이들이 고민하는 심리적인 과제가 정체성 대 혼란이라고 해서 에릭슨이라고 우리 선생님 기독교 교육에서 많이 들은 바 있으시겠죠? 네. 모른다고 하면 큰일 나요, 여기서. 네.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이 학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심리적인 과제가 있다고 해요. 이 과제를 잘 넘어가야지만 성숙한 어른으로서 인생을 잘 마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필요한 과제, 심리적인 과제를 잘 해결하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이 어른이 돼서도 우리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세상에 아무도 아이들이 이 사람이 엄마인지 아빠인지 처음부터 알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알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2, 3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 이런 신뢰와 불신으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줬다 하더라도 세상에 버렸거나 아니면 방임을 하거나 그러면 말로는 엄마 아빠라고 호칭을 하지만 아이들 마음 안에서는 불신이 가득하겠죠. 세상을 믿을 만한 곳이 못해. 세상은 위험해. 라는 심리적인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 단계마다 그 아이들이 겪어내야 되는 그리고 그 경험 안에서 충분히 형성해야 되는 심리적인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해당하는 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뇌 발달하고도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경험이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나를 알아갔는데 이제 중고등부가 되면 뭐가 생긴다고 했냐면 아까 추상적인 사고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자의식이 생겨요. 나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의식이 생겨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제3의 눈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의식이라고 해요. 이 자의식이 생기면서 그럼 나는 나를 누구라고 규정을 해야 되지? 이 고민을 아이들이 하기 시작하는 데가 이때인데 왜냐하면 아이들이 감정 변화도 많아, 나의 신체적인 변화도 많아, 뭔가 내가 나로서 규정할 만한 굉장히 고정된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혼란 가운데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선생님들께서 잘 잡아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은 뭘로 자기를 규정을 하게 되냐면 나는 나를 잘 모르겠어. 혼돈 속에서 아이들이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이 신체적, 인지적, 그 다음에 정서적, 뇌 발달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또 그 안에서 심리적 과제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중고등부 때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건 내가 누굴까? 나라는 사람을 뭘로 규정하면 좋을까? 나라는 사람을 무엇으로 봐도 괜찮은가? 늘 선생님 눈과 몸짓과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기 원하고 알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대상은 이런데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은 이래요.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은 뭐냐면 학업 성취도 면에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아이들은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실력은 굉장히 좋죠. 수학 전체 국가 순위 1위입니다. 읽기요, 국어적인 능력이죠. 이런 건 세계 2위예요. 과학이요, 세계 2, 3위 안에 들어요.
이 정도로 아이들의 실력은 대단하죠. 우리 아이들의 실력은. 그런데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첫 번째가 학업, 두 번째가 진로. 제가 아이들을 이제 만나보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진로, 고민은.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진로 문제, 자기 미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무엇으로 나를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요. 저한테 한 번은 밥을 먹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해군이 될래.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파일럿이 꿈이거든요. 근데 파일럿이 꿈인데, 저는 그래서 파일럿, 좋아. 괜찮아. 그래. 쭉 가도록 해. 이랬는데, 어느 날 해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왜? 그랬더니 우리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신 거예요. 안정적이잖아. 안정적이잖아. 이 말이 나오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입에서 수입이 안정적이잖아. 그 직업이 안정적이잖아. 그 말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구나. 근데 너 그 직업이 뭐 하는 직업인지는 알아? 그랬더니 몰라. 배 타는 거 아니야? 뭐 이제 해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고민을 해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 뭘 먹고 살까? 그런 고민들을 아이들이 은근히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그 다음에 3위가 외모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시각적인 뇌 발달이 막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예전에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저희 아이가 직모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잘라놓으면 이렇게 다 삐삐처럼 이렇게 머리가 쭈삐쭈삐 서서 파마를 시켜주려고 그렇게 싫어하던 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엄마 파마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머리칼이 보기 좋은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 4위가 또 부모님과의 관계죠. 이 사이가 부모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이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아의식이 발달을 하는 거죠. 이제 누구를 통해서 나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고 규정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의 통제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라는 어떤 통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능력적인 면에서는 뭐 뛰어날 수 있지만 이런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스트레스 경험을 국가별로 비교한 자료를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대다수 한 50% 이상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자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 아이들은 스트레스 속에 그냥 처박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중국 요즘에 막 중국도 요즘에 교육률이 어마어마해서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는 아직 보다 긍정적인 대답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서 국가별로 정리한 걸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가 단연코 공부, 학업 때문에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이런 부분에 있죠. 중국도 만만치 않게 올라오고 있죠. 중국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경제국가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산국가에서 이제 이런 공부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나은 직업을 찾기 위한 학업의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 있죠. 그리고 학교생활 만족도는 우리나라가 정말 떨어집니다. 아이들이 정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OECD 국가들 안에서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거의 마지막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능력은 뛰어나지만 학교 생활 면에서나 스트레스 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부모님과의 대화 정도도 보니까 한국에서 별로 그렇지 않다. 만족하지 못한 상황인 거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얼마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하루에? 부모님과?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어떻게, 얼마나 하세요? 우리 선생님? 10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대화를 하세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식이 있는 아이다 보니까 뭘 했어 학교에서 이런 결론을 이제 끝내죠. 그거를 좀 그래서 대화가 항상 끝나는 거. 항상 공동체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욕심이 있지 개인 거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 그거에 대한 트러블로 마무리가 그렇게 지어져서 그리고 대화가 끝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중고등학생이었을 때 부모님과 대화가 어느 정도 됐어요? 엄마랑은 되게 많이 오. 근데 아빠랑은? 아빠랑은 대화 잘하고 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따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자꾸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혼나게 되고. 그치. 네. 맞아요. 지금은 동안 보통 가족들 다 있을 때 그냥 안전적으로. 둘이 있으면은 꼭 싸워요. 명분이 둘이 네. 있으면 지금도 또 선생님은 어땠어요? 제 학생 시절 때 네. 거의 대화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필요한 대화 수준만 했던 거. 네. 제가 잘 없었어요. 집에 없었어요. 어디가 있었어요? 친구들 너무 좋아하고 네. 거의 뭐 자는 시간쯤에 들어가고 네. 좀 그랬던 게 그랬구나. 네. 시간의 부재를 대하는 것도 좋겠죠. 네. 선생님들은 애들 키우실 때 어떠셨어요? 저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오. 말을 하냐 안 하고. 여기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네. 애들이 어렸을 때는 네. 뭔가 정답을 자꾸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늘 마음에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런데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뭔가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많다 보니까 대화가 사실은 안 되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이게 맞죠? 라고 그냥 자꾸만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강요처럼 들리고 그게 또 이제 그 강요처럼 들린 거에 대한 반응들은 또 속상하고. 그게 이제 맞아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이제 그게 지나가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아쉬운 게. 네. 알게 돼서 그때 내가 내 이야기보다는 아이들이 생각했던 걸 좀 더 많이 들었다면 아이들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네. 뒤늦게 드는 거죠. 네. 그걸 어떻게 아시게 되셨어요? 참 귀한 건데. 이제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아. 제가 그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이 클 때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또 아내하고 얘기도 많이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했던 것들이 과연 옳은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굉장히 힘든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죠. 참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선생님. 되게 어떤 면에서는 참 이런 고백을 듣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은혜롭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아버지들 만나면 되게 알고는 계시는데 그걸 인정하고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표현하시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얘기를 하면 더 이렇게 방어적으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계시니까 네, 되게 보기 좋습니다. 네. 요즘 참 좋아요. 네. 안아주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다 알기로 이제 2년 전에 너무 좋아. 네. 그래서 메시지도 많이 보내고 카톡도 네. 사랑한다 계속 이런 얘기하는데 네. 처음엔 아이들이 왜 이러냐고 꼼수가 있나? 네. 네. 아이들이 그런 반응을 받으시니까 어떠셔요? 너무 좋아요. 아. 아이들이 네. 예전에는 자기가 아빠에 대한 어떤 감정을 얘기를 안 했었어요. 내가 뭐 아빠가 좋다, 나쁘다니까. 요즘에는 이제 아빠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또 좋아지더라고요. 좋아지니까 더욱더 우리 마음이 생기고
이게 또 아이들한테 좋은 얘기하고 제가 제일 이제 뿌듯하고 뭐냐면 아이들이 저를 닮고 싶다는 얘기예요. 딸아이가 아빠 같은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다 그런 얘기 들을 때는 그 어머니 마음은 제일 기분이 좋죠. 결혼해봐라 이런 그래,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 진짜 정말 보장이 된 거예요.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는 이야 참 우리 좋네요. 네. 불도 오고 우리 서로 가니까 드세요. 네. 그러시구나.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백세에서 공부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한테 안 배우시길 다행이에요. 못했던 중. 아 네네 그렇죠. 백석 이야기하고 뭐 저한테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뭐 뷰를 하나 더 드리거나 그러진 않지만 네, 많이들 드시는 걸로 네 그렇군요. 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하루에 몇 시간을 이야기 하나 했더니 아이들이 하루에 채 30분이 안 돼요. 중고등학교 아이들 이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뭐 이것밖에 안 돼? 이제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10분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아이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근무를 하니까 저를 못 보고 아이가 또 학원을 가서 거의 한 몇 시쯤에 오는데 그때 되면 이제 아이는 너무너무 이제 파리치가 되어 있으니까 대화할 힘도 없고 운동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하는 말은 엄마 힘들어. 그러면 그래 힘들지. 인생이 다 그래. 그러면서 끝나는 뭐 먹을래 이제 이러면서 끝나는 제가 아이한테 해줬던 말 중에 이제 아이 가장 뭐 현실적이지만 가슴이 아팠던 건 저희 아이한테 그래 너가 참 지금 삶이 힘들지 근데 지금 삶에서 어떻게 하면서 잘 놀 수 있을까 그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잘 견딜 수 있을까로 너가 생각을 해야 된다. 앞으로 네가 지금 삶보다는 더 어려워져. 지금 네가 중학교 1학년 겪고 있는 이 삶보다 앞으로 삶은 더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견뎌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네가 행복해져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뭐 천국은 끝났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중학교, 뭐 유초등부 때부터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정말 짊어지고 가는 점들이 많아서 이제 막 학업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지 않냐면 주로 화제가 학업에 관련돼요. 뭐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너가 뭘 했어? 왜 반장 성과 안 나갔어? 왜 수행평가 왜 그걸 안 했어? 이런 얘기들. 물론 부모로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이들이 안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든데 이제 자꾸 이렇게 뭔가 감시받고 지적받고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부모로서 나는 마땅히 한 것을 한 건데 아이들하고는 좀 정서적인 거리감을 느끼게 되죠.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무슨 마음으로 올까요?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게 될까요? 그렇죠? 선생님하고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그죠?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교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와의 대화 내용이 다 쭉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한국이 공부, 성적에 관련된 대화가 거의 40%니까요.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부모님하고. 그리고 가족생활 만족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만족도가 떨어지죠. 우리 가족에 있어서의 만족도는 아이들이 가족이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가족들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청소년 자살도 보면 아이들이 이제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거의 한 25% 정도 되고요.
그 안에서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있는 아이들도 3.4%. 그래서 자살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 시도한 경험이 벌써 14.4%니까요. 그러니까 자살이나 자살 시도를 해본 아이들을 합해보면 거의 4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죠. 아이들이 힘들다, 우울하다라는 얘기를 물론 뇌발달적인 측면에서 우울감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요. 가벼운 초기 우울 증상은 정상적인 발달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숨기고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하면 아이들은 그것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관계적인 위험도에 있어서 자살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 원인도 이렇게 하면 고의적인 자기가 고의적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아이들의 어떤 숫자들이 이렇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중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청소년 행복 지수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좀 낮은 편이죠. 가족과 친구 관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높은 편이지만 아이들의 주관적인 행복감이 낮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상반된 결과인 거거든요. 가족 안에서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행복은 자기가 느끼는 자기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물질적인 거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이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지만 아이들이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삶을 꿈꾸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있어? 이렇게까지 다 해주고 뭔가 나는 옷 입고 뭐 이렇게 해도 너 학원 다 보내줘. 너 원하는 건 다 해줬어. 뭐 옷도 신발도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줬어 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겪고 있는 어떤 이 갈등과 이 혼동과 이 나를 찾아가는 이 과정 안에서 그런 것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더 있다라는 거죠. 물질적인 거, 이런 것보다. 그런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행복 지수를 보면 OECD 국가 아이들은 거의 평균이 100이라고 했을 때 100을 넘어서 1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60이에요. 60.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 살지만 정서적 빈곤 속에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빈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정말 괜찮은 대학에 다니는 아이들이 우울과 굉장한 불안감, 열등감에서 자기를 헤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그 아이들의 자원을 갉아먹고 있는 걸 많이 봐요.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부모님들이 정말 관심이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는 거거든요. 무엇이 이 아이들이 여기까지 갉아먹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뛰어나고 뭔가를 시키면 되게 잘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아 존중감, 자아 정체성 이런 것들의 어떤 힘, 우리가 교사로서 제가 맨 처음에 화두로 던졌지만 교사로서 우리 정체성을 형성을 하지 않으시면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찾지 않으면 주변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어떤 모양의 사람이다 라는 자기의 색깔을 찾지 않으면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모양대로 저 모양대로 살아보다가 지치고 지쳐서 삶에 대한 의욕마저도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노력을 해주고는 있지만 놓치는 거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확언을 해주고 바라봐주는 그런 정서적인 교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마음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교회에서 선생님께 그리고 이 교회 학교에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무엇을 교회 성경 공부 안에서 무엇을 찾고 싶고 무엇에 대한 대답을 얻고 싶을까요? 고민을 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 가지고 온 화두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선생님 좀 질문을 말이지. 이게 자존감이라는 게 sense of being self, 내가 누구라는 거에 대한 느낌이거든요. 이거는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경험의 산물이에요.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무엇을 경험해 왔는가가 곧 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러링의 결과. 내가 다른 사람 문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선생님들 어떨 때 나는 자존감을 어떨 때 느끼시는지 나는 스스로 나에 대해서 어떨 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까 순서대로 우리 선생님. 지난번에 이제 예배 좋은 집을 참석하면서 네. 아이들 참석하면서 서 있으면 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아. 여자아이들이 이제 네. 선생님 아이들 이제 막 다음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성탄절 열도 가르치면서 이제 막 가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여자애들이 쭉 나서 하는 말이 근데 자기들끼리 하는데 다음에 시험이란 말이야. 나 이번에 평균 97점 맞아야 돼. 와. 96점 맞아야 돼. 어떤 애가 나한테 엄마랑 약속해서 97점 맞아야 막 얘기하는데 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내가 자꾸 저랬지. 저도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 말씀대로 그게 불안하시다고 저는 엄마가 항상 높은 기대를 요구했어요. 우리 엄마가 전교에 1등이야. 그게 목표였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국이 열심히 해도 전교 1등 한 성이 있어. 근데 그거를 6년 내내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엄마 아버지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제 자존감이 되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앞에서 있는 거를 발견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내가 있는 그런 바다로 받아주셨다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거를 정체성을 해보게 됐고, 두 번째는 남편을 만나면서 남편이 나를 무한 받아주는 거예요. 어이구, 어디서 이런 그러면서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에 관심을 갖고, 네. 사람이란 뭘까, 인간이란 뭘까, 나를 막 생각하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네. 또 아마 이거 파워웨이브를 지원하게 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결핍, 중요한 이 아이들도 그럴 거다. 근데 나는 내 그런 불안했던 그런 시절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을 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을 느낄 때가 최근에는 이제 하나님 빼고는 남편이 계속 받아주는 사람이 좋아 이런 말 할 때, 네, 그때 자존감을 이제 많이 느끼죠. 그 요리를 근사하게 차려주니까 예쁘다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고 네. 거의 열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이야? 그래서 모든 감정을 다 나눠가지고 이탈리아 박사님. 아니 이런 소리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니까 이게 잘못한 거 있으시니까 네. 네. 선생님은 어떨 때 자존감을 느끼세요? 저는 이제 좀 어렸을 때부터 그냥 편하게 자랐어요. 좀 그냥 편하고 해서. 네.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쓸데없이 높은, 그러니까 너무 높은, 너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자만해진 그런 삶을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굉장히 큰 기복을 들었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굉장히 내 나름대로 뭔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면에 굉장히 가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런 가정 환경이지만 제가 첫째고 늘 집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아내가 잘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다 받아준 게 아니라 아내가 저를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해줬어요. 하는 일마다 잘못해도 다 인정해주고 늘 격려해주고 이래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내를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네. 너무 정답을 얘기하고 모범 답안인 것 같아서 선생님 부담되시겠어요? 저는 네. 먼저 자존감은 굉장히 낮은 사람이에요.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셨고 언니가 둘, 남동생이 둘이니까 남동생들을 제가 키워서 이제 대학까지 보내고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어떤 사람인지 고민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냥 엄마가 힘드시니까 엄마를 위해서 30대까지는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생활을 도피하고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냥 엄마를 위해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남편도 사업 한다고 바쁘고 그러면서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바쁜 시기에 아빠는 토요일도 없이 일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하고 현재까지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렇게 같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저는 좀 많이 바쁘고 지치고 하고 그런 가운데 30대 중반 때 예수님 영접했을 때 굉장히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에 자존감도 생겼고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면서 교사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부장님 교사를 일하면서도 부대끼는 제가 공부까지 너무 없어 막 이제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때문에 힘들어. 근데 담당 전도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도망치다시피 이제 또 다른 사업 때문에 이사를 하면서 도망을 왔는데 그때가 자꾸 그리워지고 생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엄마 교사를 다시 하고 싶어. 엄마 바쁘잖아. 그래서 엄마 그때 그 어머니 인사 때문에 멋있었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나도 그때가 그리워. 그때 내가 너무 많이 있었어. 때마침 어머니가 여기 생겼어요. 이렇게까지 나를 부르시는구나. 너무 힘들어서 도망쳤는데 거기는 이제 3개 부서고 여기 2개 부서밖에 안 돼서 올림픽 나가야지 그러면은 일주일을 어머니를 위해서 살다가 토요일 날 교육 갔다가 일요일 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온통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제 살았던 거의 5년을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도망쳤는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엄마가 제일 했었어. 이제가 조금 이제 그 공무원들이 이제 밀려올 나이가 됐나 봐요. 이제 애들이 사춘기 되고 자기들이 이제 다 잘난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사 학교에 이제 다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선생님은요, 지우 선생님? 네, 중학교 때까지 되게 존재감 없이 살았던 것 같다가 중학교 때쯤 이제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가 너무 새로워. 왔다고 되게 환영하고 막 이렇게 챙겨주고 그런 느낌이 나더라. 그리고 신앙하고 별도로 교회라는 곳은 참 이런 곳이구나, 새로운 곳이구나. 이렇게 학교는 되게 많은 인원들이 뭐 교회도 적지 않은 인원들이었지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 가져주고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라는 사람도 이런 데서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뭐, 그래서 지나다가 잘 지내고, 이제 이렇게 관심을 쭉 갖고, 관심 갖고, 뭐 학생회에서도 뭐 임원들 하고 하다 보니까, 난 학교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했던, 정말 존재가 없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많은 일들. 많은 일들을 시켜서 할 수 있구나. 뭐 여전히 마찬가지로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교사를 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도 교사를 하면서 그냥 느꼈던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네, 교사도 안 하고 공부를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저를 보고 있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약간 활동해야지 신앙이 좀 더 네, 좀 더 이제 성숙을 하는 그런 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스타일부터 보면은 좀 많은 좀 야근도 많이 하고 좀 그렇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도 일찍 출근하고 좀 이렇게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할애를 하면서 일을 찾아서 하는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칭찬도 받고 많이 이제 잘한다 정보도 받고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든 생각은 너는 쉬면 안 된다. 쉬면 안 된다. 내 얘기는 계속 교회학교를 쉬면 안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띄게 하셨나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뭔가 일을 하게 하시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되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쓸모가 있구나. 교회에 쓸모가 있구나. 이거 있고, 뭐 회사도 내가 그래도 쓸모가 있구나. 많이 배우지 못했고 유명하지 못해도 쓸모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찾는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무슨 말을 할까 좀 고민했었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자존감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높았어요. 비정상적으로. 네, 그래서 어디 말하면 초등학교 때 이제 뭐 하나 잘한다고 잘난 척하고 막 이래서 애들이 다 자랑척쟁이라고 놀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가. 근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아닌데. 질문으로 사실을 얘기한 건데. 뭔가 애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애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걸 좀 깨닫고 좀 나를 좀 차라리 그냥 좀 겸손해줘야 되나 좀 낮아져야 되나 이제는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애들이랑 같이 있고 행복해지려면 보니까 제 이야기보다는 애들 이야기 좀 들어주는 거에 그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내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얘네들은 애들이 어렸을 때 말이 많다 보니까 그냥 애들 하다는 대로 같이 해주고 해주는 걸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해지는 게 조금 바뀐 게 원래는 내가 좀 잘나야 좀 자존감이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중 가서 보니까 뭔가 이 친구랑 나랑 같이 있을 때 서로 행복이라는 거를 감정을 느끼면은 그때 제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래서 정반대로 얘기하면 이 친구가 뭔가 나랑 같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행복하지 않으면 내 자존감도 내려가더라고요.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네, 뭔가 내 책임 같기도 하고 뭔가 잘해주고 싶은데 변하지 않으면 좀 안타깝다 했으면서 그런 감정이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가끔 친한 친구들 있으면은 이렇게 안들고 얘기를 해서 네, 아마 잘난 게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제가 의미 표현을 되게 잘한다 했잖아요. 그 정도로 장난처럼 그냥 확실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서 되게 겸손 그걸 되게 많이 배워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존감은 조금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이 싹 약간 이렇게 뭐랄까 편중되어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건 나에 대해서 가치 있게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것을 기능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해냈을 때, 내가 어떤 점수를 받아왔을 때, 내가 무슨 상을 탔을 때. 근데 그거는 자기 효능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해내고 못해보는 효능감이지 자기의 존재감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 가치감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선생님들이 봉사하시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일로 자기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뭔가 학생부 뭐 회장을 해야 내가 뭔가 의미가 있는 사람이고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지만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자꾸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기능으로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우리를 존재 자체로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 존재감을 아이들의 이 교회 앞에서 배우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도 존재감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정체성,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건 내가 외부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정체성 찾기가 어려워요. 자기 존재감을 찾는 것이 결국은 부모와의 관계에서밖에 없는데 그 부모와의 완벽함이 없단 말이죠. 완벽한 부모가 없어요. 우리 존재를 인정하는 완벽한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자꾸 헤매냐면 기능에서 헤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정말 상담을 하면서 감사하고 저에 대해서 힘이 생기는 이유는 제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이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망가지지 않고 제 기능을 하면서 제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이 기능을 안 해도 이 역할을 안 해도 내가 그냥 뭐 일상에 아무 그런 걸 못하는 뭐 이렇게 병원에서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나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무슨 기능을 하더라도 잘하고 못함을 떠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존감은 어떨 때 형성이 되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장하는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경험을 해야 되냐면 너 잘한다. 너 얘 진짜 멋지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아이인지 없는 아이인지를 확인하는 것은요. 요거예요. 좋은 면과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한 면이 발견됐을 때 그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나 이거 고쳐야겠다라고 하지만 나의 가치감으로 연결 안 되는 친구들은 굉장히 건강한 친구들이에요. 네, 그렇대요. 근데 아이들은 뭐냐면 뭔가 기능으로서 내가 잘해야지만 멋진 사람, 못하면 굉장히 실패자 또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자기 효능감 안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흠있고 죄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자기 수용이에요. 아이들이 자기가 말을 해냈어. 뭐 문과 공부해서 자기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 그러면 막 우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일까? 라고 할 때도 그 질문을 받을 때 선생님들의 태도가 야,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선생님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되게 참신하네. 그 아이의 생각과 그 아이의 감정, 그 경험 자체를 인정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야, 너는 성경을 이제까지 몇 번을 읽은 거야 도대체? 이런 어떤 그런 우리가 신앙적인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런 모습이어도 괜찮다. 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니까. 나는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아이가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 학교가 안전하구나.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내가 조금 바보 같은 소리를 해도 내가 여기서 안전하구나를 경험을 해야지.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어떤 성경 공부를 가지고 와도 아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성경 공부, 어떤 스킬이 있어야지만 그 아이들한테 뭔가 접촉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대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그 말씀을 무엇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까. 그들의 내면 세계, 그들의 경험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빠르게 가는데요. 제가 다른 데서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화법 중에 하나가 그랬구나 하거든요. 그랬구나 그런 생각했어? 그랬구나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공감 어렵죠. 그건 말 자체는 어렵지만 아이들한테 처음으로 닿아서 말을 털 수 있는 중요한 말은 그랬구나요. 그랬구나, 네가 그랬구나, 네 생각이 그랬구나, 너의 마음이 그랬구나, 너가 보는 마음은 이런 부분으로 봤구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말은 나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천지창조가 이렇게 되는지 나는 외국에서 배운 거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이래서 그래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입장에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그 아이를 인정을 해주는 건데 아이의 말을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거죠. 그거를 경험하고 있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 내가 말을 인정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아이는 그 말을 하고 있는 내가 수용을 받는다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경험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경험했을 때 아이들은 자존감을 해요. 내가 부끄러운 말이라고 생각해서 꺼냈는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자존감을 생겨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런 판단적인 말을 하면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은 수치예요, 수치. 그러니까 그게 수치가 우리한테 굉장히 근본적인 감정이거든요. 가장 치열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감정은 수치예요. 부끄러움을 느낀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경험했던 가장 근본적인 첫 경험이 뭐냐면 수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들 세상에서 기능으로,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구가 되어야 하는 이 압박감 속에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뭘 해내야 하고 뭐를 알아야 되고 뭔가를 내가 보여줘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아이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든 우울해 있으면 우울하구나.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우울할까. 이 마음에 대해서 우울한 상태를 고쳐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화가 난 상태를 고쳐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이렇게끔 화가 나게 있을까. 그 아이들이 화가 난 그 아이 상태 그대로를 인정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을 들어가면 아이들은 여기서부터 내가 교회 와서 화내도 수용받는구나. 내가 교회 와서 좀 짜증이 나도 수용받는구나. 그것이 결국 뭘로 연결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부모로서 받을 수 없었던 수용을 교회에서 내가 해볼 수 있구나. 수용받으면 아이들은 변해요. 더 짜증낼 것 같죠? 더 우울해질 것 같죠? 더 막 붕괴할 것 같죠? 충분한 수용을 받으면
그 아이들은 변해요. 더 이상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인정해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못나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면 아이들은 변해요. 그게 교회에서부터 저는 이루어지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과학적인 실험이 있었는데 옛날에 헨리 하로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을 했는데 이게 조금 잔인한 거예요. 아마존에 있잖아요. 아마존에 가가지고요. 새끼 원숭이 있잖아요. 엄마한테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원숭이를 잡아다가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엄마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이 새끼 원숭이가. 근데 엄마를 닮은 원숭이 두 형태를 만들었어요. 어떤 형태를 만들었냐면 이렇게 하나는 철사로 만들어진 엄마인데 여기 가슴 쪽에다가 젖병을 놔뒀어요. 하나는 헝겊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젖병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탁 문을 열었을 때 이 두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원숭이가 어디에 가나 있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이 새끼 원숭이가 이 문이 열리자마자 막 달려간 거는 이 보드랑 천으로 만들어진 엄마 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처럼 이 천으로 만들어진 보들보들, 이 보들보들한 느낌이 있는 엄마한테만 계속 붙어 있다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냐면 떨어지지 않고 옆에서 이 젖병만 빠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건 먹고 마시고 의식주가 아니라 부드러운 접촉인 거예요. 부드러운 접촉. 따뜻한 시선, 따뜻한 태도, 그리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저도 놓치고 있지만 그런 게 뭐냐면 내가 야 학원 보내줬지, 새끼 밥 다 해줬지, 비싼 옷 사줬지, 너한테 부족한 게 뭐 있어 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그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따뜻한 시선, 따뜻한 말, 따뜻하게 한 번씩 격려해주는 등 토닥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성경 공부하실 때 성경에 바삭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박사하고 신학 박사여서 아이들 중고등부 선생님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부족하는데 아이들이 지금도 연결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하고 제가 했었던 거는 별거 아니에요. 걔네들 이야기 들어주고 괜찮다고 얘기해주고 그 고민인 거 맞다고 얘기해주고 그런 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받은 선생님들한테 받은 거 성경에서 어떤 공부를 가르쳐줬다가 하나도 남지 않아요. 제가 엄마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보고 있으면 또 속상했겠다 해주시고 너 엄마가 그래도 너 굉장히 귀한 딸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거. 너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볼 때는 너 대단한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셔 라고 얘기해 줬구나. 그게 기억이 남거든요. 근데 그게 어떠한 성경의 말씀보다도 선생님들, 물론 성경을 가르치셔야겠지만 그것을 율법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규율적으로 다가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의 정체성, 너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괜찮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또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 너를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터치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상상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선생님들의 행복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볼비라는 사람은 애착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게 사랑하는 대상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는 본능이래요. 그래서 사람은 다 관계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존감이 흔들리잖아요. 선생님이 친구가 행복해하면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고 좀 불편해하면 이게 관계에서 오는 나에 대한 인식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은 안전한 상태를 유명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정적인가, 편안한가, 요걸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에서 제가 앞에서 계속 반복했던 말이라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민감하고 반응하고 일반적인 태도로 해주시면 아이들은 어떨 때는 선생님이 되게 따뜻하게 되겠다가 어떨 때는 선생님이 막 야 그렇게 살면 되겠냐? 막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주께서 주신 나에 대한 사랑, 내 자존감, 주께서 주의 주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자존감이 아이들한테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내게 머물러서 내가 그 아이들을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내게 머물러서 아이들이 잘 못하고 힘들어하고 방황할 때 그 시선이 머물게 해달라고 선생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께 도전하는 건 선생님들의 사랑은 안전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사로서 우리가 학생들을 바라보는 나의 사랑은 안전한가? 그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관계 안에 들어왔을 때 안전한가? 이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안전하다라는 걸 아이들이 경험하려면 단번에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고, 피드백해주고.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상담에서 2주차 때 배우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조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들어주시고 공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나라도 그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걸 제가 그 자료를 교회 선생님께 드릴 거니까요.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겠고, 경청에 대한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그냥 다 읽으면 아시는 부분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경청할 때 어떻게 경청해야 되는지 아시죠? 눈 마주쳐 주시는 거 아시죠? 근데 남자 선생님들 이게 어려워요. 여자애들 어디를 봐야 되지? 이렇게 눈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눈을 바라봐 주시면 그 눈 안에는 참 많은 세계가 있잖아요. 그 눈을 보시면서 마주쳐 주시고 아이들이 오히려 눈을 잘 못 보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눈을 이렇게 뚫어지게 보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야기를 할 때 MSG를 좀 치셔야 돼요. 선생님들 이렇게 듣고 계시면 안 돼요. MSG가 뭘까요? 그래? 이렇게 방청객 모두 아시죠? 제가 이제 상담자 교육 시킬 때도 한번 실습을 해보라고 그러면은 가만히 내담자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신이 안 나요. 내 얘기가 들리고 있는지 안 들려요. 아이들이 얘기할 때, 정말? 그래? 이러면서 MSG를 조금 넣어주셔야 돼요. 내가, 선생님이 내 말을 잘 듣고 팔로우 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조금 같이 해주시고, 또 고개도 같이 끄덕여 주시고, 이랬구나,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이들을 만날 때 선생님들이 뭐 핸드폰을 하신다든가 뭐 이런 것들 좀 피해 주시고 바쁘시더라도 스탑하시고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면 먼저 짧게라도 듣고 바로 대답을 못하시면 내가 조금 이렇게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음에 좀 설명을 해줄게 하고 설명해 주시고 이런 작업들을 해주시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귀로 들어라. 제가 왜 이 질문을 왜 할까? 비난이 아니고 궁금증. 제가 이 시간에 이 고민을 왜 하고 있을까? 뭐 때문에 저 고민을 하고 있을까? 고민 밑에 있는 그 아이의 진짜 마음을 알려고 세 번째 귀로 우리가 두 귀가 있잖아요. 말고도 마음으로 듣는 귀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감 뭐 이런 거는 다 하신 것 같고, 네, 그래서 제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막 구구절절 얘기를 해서 선생님들 좀 개미한다 이런 생각하셨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좀 됐는데, 네, 그런 반응 기대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아이들의 신체적인, 그다음 인성적인, 정서적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내가 그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